버림받게 됐고요. 나도 남편 따라 죽고 싶었는데 아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아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문득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사고가 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고 난 곳을 지나려면 무조건 여기는 지나쳐야 하니까. 또 우리 아들 수색하던 경찰들이 있던 곳이니까. 아들이 살아있으면 사고가 난 이곳으로 한 번쯤은 올 거고, 만약 죽었다 해도 이곳에 시신이나 유해가 있을 테니 발견됐을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듣게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곳에 오래 남아있으려고 살다 보니까 가게까지 하게 됐네요. 인생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나 봐요. 그러면 아저씨는 여기를 어떻게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서로 이름도 몰랐네요. 나 이지숙이에요. 박상호라고 합니다. 원래 사업했었어요. 지금 제 꼴을 보고 상상하긴 힘들겠지만 제법 돈도 잘 벌었습니다. 돈 번다고 쉴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일한 건 전부 제 아내와 딸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을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기러기 아빠 생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외국에 있는 동안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옆에 따로 있었더군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외도를 해왔으니 아내와 결혼 생활을 끝내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오로지 딸만 내게 보내달라고 했죠. 그런데 딸이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지 친아빠인 저보다 그 사람을 더 아빠처럼 여겼어요. 그 충격에 다 포기했습니다. 지숙 씨는 제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시겠죠? 이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마음이요. 그래서 다 포기한 채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여기로 왔어요. 전 여기 근처에 있는 유원지가 딸과 가장 행복했었던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두 사람 다 과거 일에 못 태어나오는 사람들이었네요. 저만큼이나 남자 역시 힘든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말처럼 우리 두 사람 모두 과거를 놓지 못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비슷한 입장이라는 생각에 남자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남자는 현실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을 멈추게 하고 재기를 시켜주려고 했죠. 다음날 전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는 남자를 억지로 목욕탕으로 데려가 씻고 오라고 했고, 이발소로 데려가 머리와 수염도 깎였어요. 물론 제가 하라고 한다고 고분고분 말을 들어주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며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남자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죠. 아이, 지숙씨 말처럼 정상적으로 살아서 뭐합니까? 뭐 이런다고 무슨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어제 제가 한 말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그만두세요. 왜 안 달라져요? 겨울 되면 곧 따님이 대학 단위로 한국으로 온다면서요. 그러면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따님께 거부를 당한 거야 몇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동안 생각이 어떻게 변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한국에 들어온 따님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데 이 꼴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설령 지금도 거부를 한다고 해도 멋진 모습으로 있어야 더 낫지 않겠어요? 어떤 결과를 받게 되든 잘 돼 있는 모습이어야지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있으면 되겠냐고요. 따님께 거부당했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지금부터 멋진 아빠가 돼 있으세요. 언젠간 상호씨 마음 알아줄 따님을 위해서라도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던 상호씨는 그때부터 제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멀쩡히 외모를 꾸며놓고 보니 상호씨는 제법 괜찮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외모를 말끔하게 만들어놨으니 그 다음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였죠.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장님들 모두 저와 가게에서 맺은 친분이 있었음에도 노숙자였던 상호씨가 불안하다며 같이 일하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웬만한 일자리에서 다 거절당하고 나니 이제 어디를 가서 부탁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나름 잘 되고 있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깜빡하고 있어서 그렇지 상호 씨가 틈틈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혼자서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상호 씨가 원하는 일자리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죠. 비슷한 처지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도 알고 있어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많든 적든 붙어 있으니 정이 붙을 수밖에 없었죠. 제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었던 날 이후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상호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고 우리는 누가 봐도 부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우리 두 사람을 연인보다는 부부라고 생각하며 대하고는 했죠. 그러다 상호 씨가 장난을 치며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난 가끔씩 그 깡패놈들이 고마워. 그때 그놈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픈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거고, 그랬으면 당신이 날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날 그놈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난 별의별 생각 다 했다니까. 형준이 찾으려면 여기 있어야 하는데 괜히 이놈들 성질 건드려서 가게 영업에 문제 있으면 어떡하나 싶었다고. 또 돈을 주면 얼마나 줘야 하나 계산하고 있었고. 아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한 가게에서 일하고 서로 마음 나누게 할 계기가 된 일이잖아. 난 지금도 한 번 더 들어와 줬으면 싶네. 지금도 내가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그럼 깡패놈들 들어와서 내가 물리쳤다고 하고, 지수가 나랑 같이 살아주라. 내가 앞으로 이 가게에 누가 오든 당신 대신 다 맞서 줄 테니까.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평생 위로하고 사랑해 주면서 앞으로 인생 힘들지 않게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 살아가자. 나랑 결혼해줘, 지수가. 전 상호 씨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제가 2년간 보아온 상호 씨는 정말 좋은 남자였으니까요. 이런 좋은 남자가 상처를 받고 혼자 지낸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였죠. 상호 씨 같은 사람이라면 남은 저의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상호 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서로를 소개시킨 뒤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어 하는 결혼 준비가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전 좋기만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었는데 이번 결혼 준비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신부가 돼가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기만 했죠. 물론 남편 상호 씨가 제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슴 한켠은 아직 찾지 못한 아들로 인해 항상 불편했어요. 과연 아들은 재혼을 선택한 날 이해해 줄까 싶었거든요. 혹시 돌아온 아들이 날 보고 배신감을 느끼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흔들렸던 적도 여러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힘이 돼줬어요. 제가 흔들리지 않게 말이죠.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됐고 행복한 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시간이 다 돼서도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게 많다며 일찍 나갔는데도 말이죠. 남편이 결혼식에 오질 않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내 가족을 잃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불안했던 저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예식장 입구에서 남편을 기다리게 됐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 주차를 한 남편이 급히 뛰어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불안했던 마음이 겨우 진정이 되더라고요. 뛰어오는 남편의 옆에는 한 남자가 같이 손을 잡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가족분들 중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가까워지면서 옆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 손을 잡고 오는 사람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점점 더 저와 가까워지면서 저는 아이의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오는 아이가 내 아들 형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키도 훌쩍 자라 있고 얼굴도 변해 있었지만 제 아들이 확실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그날 사고를 당한 이후 계속 의식을 잃고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죠. 입을 벌린 채 온몸이 굳어 있는 저에게 남편은 아들과 함께 웃으며 다가왔죠. 당신 많이 놀랐구나. 내가 언제라도 조금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근데 나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당신을 놀래킬 수밖에 없었어. 나도 며칠 전에 연락받고 확인하게 됐거든. 두 사람이 모자 관계가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건 남아있지만 왜 하루라도 빨리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근데 딱히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 누가 봐도 당신 아들 맞잖아. 먼저 말하지 못한 거 미안해.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남편이 아들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제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에 대해 같이 슬퍼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또 위로해줬지만 아들을 찾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말조차 해주지 않았고 눈치챌 만한 행동도 저와 있을 때는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 말을 듣고도 아직 정신이 없었던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게 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 형준이를 찾아 나선 건데?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였지. 그냥 내가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 근데 노숙자에서 이제 막 다시 재기하고 있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라도 많이 들어주자, 같이 슬퍼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자 해서 시작했지. 그런데 나도 자식이 있는 아빠니까 당신 마음이 헤아려져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자식이 죽은지도 살아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았거든. 당신 아들 형준이가 살아있다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수소문해서 찾아보자. 혹시 죽었더라도 시신이든 유해든 찾아서 이 사람이 가슴속에서 떠나보낼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그 생각 들었던 그 주말부터 찾아 나서게 됐어. 나도 처음에는 막막해서 당신이 샅샅이 찾아봤다는 곳부터 시작했지. 그런데 당신이 여태껏 그 근처에 살면서 아들을 찾고 있는데 내가 찾는다고 어떤 단서가 나올 리가 있나? 뭐 있었다면 당신이 여태 그렇게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건데. 그래서 무작정 전국으로 돌아다니게 됐어. 왜 그 당신이 처음에 물어봤잖아. 그 주말마다 어디를 그렇게 가냐고. 그동안 형준이 찾아 나섰던 거야. 근데 당연히 쉽지가 않았지. 저는 남편이 저를 대신해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다른 말 없이 어디론가 가는 걸 한국에 돌아와 대학 생활을 하는 딸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말 없이 주말 내내 사라져 있다가 와도 어딜 갔다 왔냐, 무엇을 했냐 물어보지 않았죠. 부모라면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굴뚝 같을 테니 괜히 저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남편은 제 아들을 찾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전국을 돌면서 말이죠. 남편은 자신이 해온 노력을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얼마만큼의 고생을 하고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제가 인근 주변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죠. 그 범위가 전국이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었죠.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마음을 표현할 경황이 없었네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시선은 아들에게 가 있었거든요. 남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내 앞에 있는 아들을 안고 감격의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게 됐죠. 사실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믿음은 마주하기 싫은 현실에 대한 일방적인 바램과 같았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 마주하게 되니 아들이 마치 되살아났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 곁에서 사라지지 않게,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꽉 안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 형준이는 저와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엄마가 낯선 건지 제 품에 안겨서도 목을 뒤로 빼고는 불편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미안하다, 형준아. 엄마가 널 너무 놀라게 만들었지? 엄마가 그날 이후 한시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서 내 감정에 너무 취했구나. 우리 아들 놀란 것도 모르고 미안해. 그동안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 만나면 따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었고? 엄마가 우리 형준이를 못 찾아서 미안해. 그런데 엄마도 정말 우리 형준이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 그것만은 알았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기억이 없어요. 사고 이전 기억은 하나도 없고 사고 이후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기억이 별로 없어서 제가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쁘신 날 이런 이야기 듣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겨우 찾게 된 아이에게 저에 대한 기억이 없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을 찾을 수 있어 더는 바랄 게 없었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그때 남편이 아들에게 있었던 말을 해줬어요. 내가 아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게 이것 때문이었어. 그 형준이가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 며칠 전에 제보가 들어왔어. 내가 돌린 전단지 속 찾는 아이가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 같다면서. 그래서 그 주말에 바로 찾아가 봤지. 그 부부 두 분이 나를 맞이해 주셨는데 아이를 보기 전에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 그때 알게 됐어. 그 형준이가 기억이 없다는 걸. 그런데 사고가 난 지점이나 아이 인상착의 생김새까지 전단지 내용과 너무 비슷해서 연락을 하게 됐다고 하셨어. 우선은 나도 만나서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봤는데 확실히 당신을 닮아 있더라고. 그 다음 두 분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어. 이어서 남편이 아들을 보살펴주고 있던 분들께 듣게 됐던 그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 아들은 기적적이게도 다친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사고였기 때문에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잃고 있었을 때 아들은 사고가 난 차량에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강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 아이를 보살펴 주시고 있는 두 분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한눈에 봐도 걱정되어 보이는 모습을 한 아이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기는커녕 계속 걷기만 했다고 해요. 두 분은 바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 방향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저희 차량이 있는 곳까지 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거죠.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정신을 잃게 됐고 그 상태로 며칠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저와 같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입원을 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아이가 같이 타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던 경찰은 사고 지점을 수색하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엇갈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경찰에게서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을 애타게 찾고 있었을 때 아이는 바로 제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어쩌면 운명이라는 신이 이렇게도 장난을 치나 싶었어요. 이후 아들이 정신이 들었을 땐 제가 시댁에서 쫓겨나고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발견하신 분들께서는 아이가 사고 당시부터 이전까지 기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시고 부모를 찾아주고자 했지만
작은 단서조차 없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를 찾았다고 했죠. 인근 주변 도시를 돌아다니며 아이에게 부모를 되찾아 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찾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분들께서도 아이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걷어서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주말마다 전국을 돌며 제 아들 형준이를 찾는 남편의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셨던 거죠. 비록 아이는 나를 기억해주지 못했지만 이렇게 몸성이 찾은 것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남편과 아이를 돌봐주셨던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했죠. 나를 어색해하는 아들과 감격스러운 재회를 마친 후 전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백 번 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줬어. 당신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게.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도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줬잖아. 오늘은 당신 마음껏 울고 기뻐해. 형준이와 같이.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한 뒤 우리 부부는 형준이와 함께 현재 아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발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됐죠. 남편에게 들었던 만큼 좋은 분들 같았어요. 이런 분들 밑에서 자라 우리 형준이가 곧고 바르게 자란 것 같아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형준이를 친엄마인 저에게 보내주시고 싶다고 먼저 말씀을 꺼내주셨어요. 사실 그동안 키워온 정으로 그런 말을 먼저 하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 말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일에 대한 말은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면서도 너무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기억이 없는 형준이가 저희와 서서히 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키워주신 분들 곁을 떠날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8년간 기다렸던 순간인데 그 잠깐은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아들 형준이가 무사히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죠.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아이를 보살펴 주신 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하며 형준이와 가까워져 가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형준이와는 아주 천천히 1년간의 시간에 걸쳐 서로에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뒤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성인이 된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며 한 가족으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준이의 기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꿈처럼 느껴지는 기억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쉽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돼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남편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죠. 남편 역시 몇 년 전부터 딸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모두 제 덕분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할 소리죠. 남편은 자신이 한 발자국 용기만 냈으면 언젠간 딸과 지금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지만 전 남편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항상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내가 되려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세 가족이 만들어갈 행복한 인생에 대해 많이들 박수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께서도 곁에 계시는 가족분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